그러면 지금부터는 34회 윤상인 동문회 고우와 고갱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우와 고갱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만. 고우와 고갱만 알아도 오늘 현대미술의 절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이야기가 있는 오늘 일요일 밤, 오늘 주무실 때는 다른 날보다 좀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34회 윤상인 동문,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주사를 다시 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4회 윤상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저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선배님들, 후배님들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좋아하는 여행도 못 가고 정말 한국에만 계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재미있게 프랑스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프랑스를 가는 게 아니고 아마 한국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두 예술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고흐와 고갱이라고 하는 두 화가의 만남과 또 그들의 이상, 또 그들의 관계의 파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프랑스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이죠. 이름만으로 하자면 미술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 미술 해설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요. 그림을 좋아서 미술 해설을 시작한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미술관 해설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 제가 정말 어떤 일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정식으로 대학에 가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지금은 미술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두 분이 다 고씨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두자고 고로 시작하다 보니 굉장히 좀 친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두 분의 관계를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부제를 제가 좀 강하게 지었죠. 반고의 귀는 누가 잘난다. 아마 고흐가 잘났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고흐가 귀를 잘랐던 1888년 12월 23일 밤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고갱과 고흐 이 두 예술가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이들의 양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고갱 같은 경우는 1848년생이고요. 일단 파리에서 태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맨 밑에 가셔서 사망한 연도수와 사망한 지역을 보면 1903년 폴리네시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고흐는요. 1853년 네덜란드 출생이었고요. 또 1890년 프랑스의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시아즈라고 하는 곳에서 사망을 했죠.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태어난 나라와 죽은 나라가 다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 나라에서 죽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고갱과 고흐는 태어난 나라와 죽은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여행을 하기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고갱 같은 경우는 파나마라든가 타히티 같은 것도 3번씩이나 갔다 올 정도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여행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다양한 문화라든가 또 그가 쌓았던 경험, 또 자기가 공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당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아마 자기 스스로는 우월감 속에 살고 있었던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두 예술가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인생, 제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요. 1887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7년에 고갱과 고흐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갱 고우 하면은 평생의 라이벌이고 평생 동안 서로 우정을 나누고 굉장히 친하고 싸우고 뭐 이런 관계인 줄 일반적으로 아실 텐데, 고갱과 고우는 만나서 헤어진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알고 있었던 두 예술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는 고우와 고갱이 만났던 1887년 프랑스 파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있는 그림은요,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잘 묘사한 그림 한 점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폴레옹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한테 패하고 일단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이 났죠. 그 이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열릴 때까지 유럽에는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자, 전쟁이 없다 보니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1880년부터 1900년까지 이 19세기 황금기, 이 20년의 기간을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다라고 해서 벨 에포크라고 부르죠. 자, 이 벨 에포크 시대 때 고우와 고갱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렇다면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기차가 발전을 하면서 일단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이 편해졌었고요. 사람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편하게 또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19세기의 프랑스 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1860년부터 일본에 있었던 우키요에라고 하는 색판화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 미술상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로 수입되면서 많은 프랑스 화가들한테 영향을 행사했던 시기가 바로 그 19세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프랑스에서는 아시아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도 있었고요. 또 이런 잡지가 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잡지들은 일본 예술, 특히 이제 아시아 예술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을 때 고우와 고갱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만났을 때 프랑스 파리의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화가들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화가들은 일본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네라든가 세잔이라든가 모네라든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본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 한 명을 뽑으라면 당연히 그 화가는 반 고흐일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두 그림 보시면요, 왼쪽은 당시에 발행됐던 잡지고요. 잡지에 등장하고 있는 일본 게이샤를 고흐가 그대로 따라 그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고흐 그림 보시면 당시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주로 썼던 강한 붓터치도 볼 수 있고, 일반 유럽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렬한 색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만큼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문화를 고흐가 잘 흡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만남.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면 일단 대면 만남을 첫 번째로 생각하실 텐데, 고우와 고갱이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남은 대면 만남이 아니었었고요. 서로 그린 그림을 교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둘이 길을 가다 이야기를 해서 그림을 교환한 건 아니죠. 이 두 예술가를 만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의 동생,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테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둘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테오는 고갱과 알고 있었을까요? 자, 고갱은 잘 아시겠지만 30대 중반까지 프랑스에서 증권 거래소에 다니면서 주식맨으로서 증권맨으로서 일단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기록에 의하면 고갱이 받았던 연봉은 2001년도 시세로 따져보면 한 1억 한 4천 정도 받았답니다. 그 당시 때 고갱은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 좋은 안정된 직장을 버린 겁니다. 자, 직장을 버리고 나서 화가를 하다 보니 그림이 팔리지 않았었고, 그림을 팔기 위해서는 화상이 필요했었는데,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가 운영하고 있었던 화상은 유명한 그림을 취급했던 화상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 때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새로운 화가들이 새롭게 시도한 그림을 취급하는 화상이다 보니 그 화상의 주인이었던 테오와 고갱이 알고 있었고, 또 1887년에는 네덜란드에 있었던 테오의 형 고흐가 갑작스럽게 프랑스 파리에 온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두 이름 없는
정말 무명의 예술가 둘은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의 연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서로 물리적으로 파리에 살긴 했지만 양쪽 끝에 살다 보니 만남을 가질 수 없고 서로 한 미술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갤러리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그 미술관에 갖다 놓고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서로의 그림을 골라 가져간 게 바로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럼 고흐와 고갱이 서로의 그림, 골라갔던 그림 중에서도 첫 번째 선택했던 두 점의 그림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해바라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흐하면 고흐를 상징하는 건 해바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해바라기의 시작, 그 해바라기의 정말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의 비극은 바로 1887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흐가 그렸던 여러 점의 그림 중에서 고갱은 바로 고흐의 해바라기를 골라갑니다. 이때부터 고흐는 평생 고갱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때 고갱이 골랐던 해바라기라고 하는 주제,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목을 메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 만남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고갱의 그림인데요. 고갱은 1887년, 바로 1년 전이죠. 86년도에는 타히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를 다녀온 이후에 거기에서 보았던 그림을 그렸고요. 굉장히 원색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한 이 그림을 고흐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점의 그림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을 대표하는 이러한 소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이들이 만났으니 어떠한 식으로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알고 지낸 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88년 1월이 되었을 때, 자, 고갱이 고흐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파리에 살 수가 없다. 나는 새로운 이상을 찾기 위해서,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죠. 뽕따방트라고 하는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 있냐면 우리 프랑스 지도를 보면 중심의 파리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기준으로 맨 왼쪽 끝에 브레타뉴 지역 해안에 있는 정말 시골 마을이었어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땅끝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고갱은 1888년 1월에 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갔을까요? 화가를 꿈꿨던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방금 전에 선배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나도 헝그리했던 고갱은 당시 프랑스에서 반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렌트비가 가장 쌌던 뽕따방이라는 지역으로 일단 자기의 꿈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자, 당시 뽕따방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무명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와서 먼저 집단촌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고 고갱은 거기에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뽕따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같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뽕따방으로 고갱을 따라서.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건 허락이 안 됐는지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죠. 나도 어딘가에 가서 화가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화가들의 집단 거주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동생한테 얘기하고 당시 고흐가 선택한 지역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남쪽 프랑스에 있는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 자, 고갱은 서쪽으로 갔는데 자, 고흐가 아르를 남쪽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이 당시 때 고흐가 가장 심취해 있었던 게 바로 일본 문화였고 또 일본 그림이었어요. 그 당시 때 고흐 생각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는 일본과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프랑스의 최남단이었던 아르레 가서 자기의 이상을 찾기 위해서 이 두 예술가가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제 고갱의 뽕따방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랑스 여행하시면 아르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뽕따방이라는 지역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지역 같은데 개인적으로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두 장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당시 고갱이 머물렀던 숙소, 펜션 볼로넥이라고 하는 숙소인데요.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계층적으로 아주 예술을 지향하고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보헤미안스러운 타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여자들이 입고 있는 저 의상이 바로 이 지역, 브레타뉴 지역의 전통 의상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전통 의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19세기 중후반에 그려진 그림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린 본격적으로 이 당시 고갱이 뽕따방에서 받았던 영향이라든가 또 뽕따방에서 어떠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은요. 고우와 고갱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작가인데요. 에밀 베르나르라고 하는 작가죠. 일단 에밀 베르나르는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고우와 고갱과 그다음에 셋이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도 화우라고 하죠.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정도의 친분을 쌓고 있었던 관계였고 고갱보다 먼저 에밀 베르나르는 바로 이 뽕따방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자, 뽕따방 지역에 가서 에밀 베르나르가 당시 지역에 있었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한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그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림이에요. 19세기 말에 그린 그림이죠. 하지만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그렸다라는 그림은 재현 미술이 일반적으로 잘 그린 그림 아니겠습니까? 사진과 같은 그림, 눈으로 봤던 모습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 바로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에밀 베르나르는 그 서양 미술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전통을 의도적으로 지금 없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근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색, 단색으로 지금 배경을 처리해서 의도적으로 그림을 평면화시켰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선 윤곽선을 진하게 그리거나 윤곽선을 여러분들 저렇게 과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는 의도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곽선을 진하게 그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그림들이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클로아니즘이라고 하는 기법이고 이 기법은 바로 19세기 때 에밀 베르나르에서 탄생을 했고 이 기법, 또 이러한 그림 스타일이 고우와 고갱한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 그 영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점의 그림은요. 특히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고우가 방금 전에 보셨던 에밀 베르나르의 그림을 본 다음에 너무나도 감동을 하고 너무나도 마음에 든 나머지 그 그림을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갱의 그림인데 자, 고갱이 생각한 최고의 그림은 무엇이냐? 바로 눈으로 보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갱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화가라고 하면 신체 기관의 하나인 눈을 가장 의존하면서 본 것을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인데 그럼 고갱 같은 경우는 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땐 눈을 감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자, 앞에 있는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바로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또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라든가 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라든가 또 자기가 추구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이 바로 이 뽕따방 시절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황색예술이라고 하죠. 고갱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내고 있었던 뽕따방, 브레타뉴 지역을 정확하게 묘사했죠. 바로 그 지역 색깔이 가득 담긴 여자들의 전통 의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나타난 건 예수님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현실에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으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환영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고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갱과 고우는 고우로부터 죄송합니다. 에밀 베르나르로부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갱이 뽕따방에서 완성한 그림 중에 걸작이라는 그림과 함께 바로 고갱이 추구했던 표현주의의 완성판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아마 미술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한 점 고르라면 전 주저없이 이 그림을 고를 정도로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갱이 원했던, 고갱이 묘사하려고 했던, 또 고갱이 추구했던 예술적 본질이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제목을 보시면 기도 후의 환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 왼쪽과 아래쪽을 봤더니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여자들의 복장이 바로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았던 브레타뉴 지역의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전문 미술사 용어로는요, 프리미티비즘이라고 해가지고 원시주의라고 하죠. 자기가 있었던 곳을 이렇게 완벽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봤더니 붉은색의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러한 붉은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갱 같은 경우는 상상 속에, 환영 속에 본 붉은색 배경을 지금 그림의 전반적인 배경 색깔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 중앙을 보겠습니다. 대각선의 나무 한 그루가 그 붉은색 그 배경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죠. 이 나무가 재미있게도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자,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 원죄를 나타내는 과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사과나무가 등장하는 걸 봄으로써 고갱이 어느 정도 신학에 관심이 있었고 종교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과 왼쪽에 있는 화면이 완벽하게 이등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노란색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와 야고보가 씨름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놨고요. 거기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이 배경은 자기가 있었던 브레타뉴 지역의 현실을 묘사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닌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자기가 묘사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표현주의 기법으로 완성한 기도 후의 환영을 보면서 고갱이 19세기 때 일본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자기의 그림을 완성시켰는지 또 그 완성한 장소가 뽕따방이라는 걸 우리는 그림과 지역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흐의 아를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8년 2월 16일 날 고흐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아르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아르의 노란 집이라고 하는 그림 보셨을 겁니다. 그 집의 배경이 되었던 건물이 사진 중에 왼쪽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고흐가 그때 빌려서 고갱을 기다리면서 같이 쓰려고 준비했던 집은 2차 세계대전 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폭격으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고흐가 살고 있었던 집이 폭격 맞았을 때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그럼 고흐는 아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흐는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남쪽 프랑스에 가서 내가 화가들의 집단 거주지를 만들겠다. 자, 말 그대로 집단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선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명의 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알고 지내고 있었던 여러 명의 화가들한테 편지를 써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죠. 자, 그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던 화가 중에 그나마 올 것처럼 보였던 두 명의 화가가 바로 뽕따방에 있었던 에밀 베르나르와 고갱이었어요. 그래서 고흐는 그 두 화가한테 계속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오면 같이 쓸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그들을 그리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세 점의 그림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면 당시 고흐가 얼마나 외로웠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고흐의 빈방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고흐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세 명의 예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예술가들이 아르에 내려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바로 고흐의 이상향이었으나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고흐는 에밀 베르나르와 고갱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대신 각자 자화상을 그린 다음에 그 자화상을 한번 교환하는 것으로서 지금 만날 수 없는 걸 달래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 제안으로 그려진 세 점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갱이 자신의 얼굴을 그렸어요. 하지만 우리 그 고갱의 뒷부분에 보시면 오른쪽 코너에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당시 뽕따방에 같이 있었던 에밀 베르나르의 얼굴을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자, 맨 오른쪽에 보니까 에밀 베르나르가 자기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하지만 그 뒤에 누가 등장하죠? 고갱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고흐의 마음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긴장감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적어도 고우가 이 지역에 가서 이 두 명의 친구와 같이 있거나 아니면 이 두 명의 화가들이 자기가 있는 아르로 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쓸쓸한 자기 모습을 지금 아주 그 외로운 남자로서 묘사한 고우의 자화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우의 자화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두 점의 그림을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우가 자기 얼굴을 그린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고우의 내면은 질투심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들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좀 질투와 함께 화가 많이 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일본 그림들 그중에서도 일본 스님의 그림을 본 이후에 자기 모습을요 이렇게 수도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으로서 그려놓은 자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우와 고갱은 서로 각자 뽕따방과 아르에서 자기네들의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만남, 또 그들의 갈등, 또 그들의 파멸, 또 그들의 또 느꼈던 감정 중에 연민이라는 감정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갱은 결국 1888년 10월 20날 아르에 오게 됩니다. 자, 이때 고갱이 아르에 왔던 이유는 고우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죠. 자기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자, 고우의 동생이었던 태호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려놓은 그림을 좀 팔아줄 수 있느냐라고 편지를 쓰죠. 이 이야기를 태호는 고우한테 합니다. 고우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면은 고갱은 아르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자, 고우의 동생이었던 태호는 바로 고갱한테 편지를 씁니다. 자, 당신이 남쪽에 내려가서 내 형인 고우와 같이 있어주면 내가 당신의 그림을 좀 비싼 가격에 사주기도 하고 그때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들은 다음에 고갱은 바로 기차를 타고 아르에 도착을 합니다. 자, 아르에 도착해서 고우가 꾸며준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고 있는 세 점의 그림은 고우가 의도적으로 고갱이 오면 쓸 방에 걸어놓은 세 점의 그림이에요.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고갱이 와서 고우한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정말 당신의 그림이 늘었군요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이처럼 그린 그림이에요. 자, 지금 세 점의 그림 중에서 두 점의 그림은 어떤 소재죠?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자, 해바라기를 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만남부터 고갱은 자기 그림 중에 해바라기를 선택을 했죠. 이 그림을 보면 얼마만큼 고우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고우와 고갱이 이제 아르에서 2달 남짓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당연히 화가들이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온 다음에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 두 점의 그림을 보면 그 두 화가는 지향하고 있는 이상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은 같은 여자입니다. 바로 고우가 새들어 살았던 집의 집주인이었죠. 진우 부인, 밑에서 이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마담이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고우가 카페 마담을 그려 놓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카페는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 마시러 가는 카페, 그런 카페가 아니죠.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카페는요. 커피도 팔았고요. 술도 팔았고요. 또 매춘 알서럽을 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술집 여자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고는 그래도 이 여자가 하는 일도 알고 이 여자가 술집 여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여자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지역 전통 복장을 입고 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여자를 굉장히 조숙한 또 숙녀의 모습으로서 또 직업적인 걸 묘사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테이블 위에 책을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고우의 인간적인 심성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 여자는 고우가 아르에 처음 왔을 때 고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여자였고 고우는 그 고마움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묘사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라도 고갱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갱의 그림은 일단 배경 자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맨 앞에 진우 부인을 그려놨는데 진우 부인의 표정 어떻습니까?
표정조차 굉장히 외색스럽게 그려놨고요. 또 진우 부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보면 자 녹색 병이 있죠. 이렇게 파란색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주스가 아닙니다. 당시 초록의 악마라고 불리우면서 정말 많은 예술가들의 건강을 앗아갔던 압상트라고 하는 60도가 넘는 굉장히 독한 술을 그려놓음으로써 이 여자의 직업적 특성과 이 여자의 성향을 그대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진우 부인 뒤에 등장하는 당구대가 보이고요. 당구대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볼게요. 두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앉아있는 4명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4명의 사람 중에서도 맨 왼쪽에 앉아있는 저 아저씨가 고흐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우체부 롤랭이라는 아저씨였어요. 당시 고흐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그 아저씨 앞에 앉아있는 3명은 바로 진우 부인이 데리고 있었던 3명의 매춘부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2명을 보면 한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얼굴을 팔에 묻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죠. 이 사람도 고흐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군인이었어요. 고흐 그림에서 굉장히 건장하고 씩씩한 군인의 모습으로 나왔던 남자가 고갱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왔죠. 자,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흐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고흐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바로 의도적으로 고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묘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서로 예술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고 또 고갱의 성격이 대인배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좀 시니컬한 성격이다 보니 이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었고 고흐와 고갱의 성향을 충분히 2점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의 관계가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폭발했던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고갱이 그린 그림이에요.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입니다. 자, 고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는 고흐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고흐가 일단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데 해바라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해바라기가 시들어 있어요. 또 고흐를 한번 볼까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고흐는요. 1888년이면 이 당시 때 고흐 나이 36살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고흐는 어디를 봐도 36살처럼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고요. 심지어 원숭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흐가 들고 있는 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았던 고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해버립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나를 그린 것이다. 그것도 그냥 내가 아닌 미친 나를 그린 것이다 라고 고흐가 흥분을 하죠. 자, 1888년 12월 23일 만약에 여러분들 그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가 정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날에 가서 이날 밤에 일어났던 이 고흐와 고갱의 사건을 한번 정말 보고 싶은데 자, 우리 요 23일 밤을 좀 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2일, 23일 계속해서 비가 내렸답니다. 비가 그치지가 않았어요. 자, 남쪽 프랑스 겨울에 비가 내리면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요. 폭우가 끊이지 않다 보니 고흐와 고갱은 이틀, 3일 동안 그 좁은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좁은 집에서 남자 2명, 예술가 2명, 그것도 여러분들 서로 이상점이 달랐던 예술가 2명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과열된 대화와 정말 많은 말싸움이 오고 갔던 며칠을 지나던 끝에 고갱이 얘기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고갱이 밖으로 나왔을 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고갱이 뒤를 봤더니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자기 뒤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또 마찬가지로 고갱이 고흐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고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귀를 자른 후 그 귀를 가지고 동네에 있었던 창녀촌에 가서 레이첼이라고 하는 창녀에게 그 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영화에서도 많은 소재가 되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흐와 고갱 스토리는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10년 후에 고갱이 자서전에 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있은 이후 이틀 후에 고갱은 친구였던 에밀 베르나르한테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지를 쓰죠. 하지만 그 편지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담배를 피러 나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면도칼을 갖고 와서 자기가 뭐라고 했을 때 집에 들어가서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틀 후에 있었던 기억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10년 후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썼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 정확할까요? 바로 전자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후자 얘기인 고갱에 나오는 자서전의 이야기, 또 마찬가지로 고갱이 자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썼던, 자기한테 유리하게 썼던 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고우는 귀를 얼마나 잘랐느냐, 이게 바로 이제 미스테리인데, 다행히도 고우의 담당 의사였던 펠릭스 박사는 진단서를 정확하게 남겨두었어요. 자, 오른쪽 문서가 바로 당시 고우가 병원에 왔을 때 진단서인데요. 위에 보시면 왼쪽 귀를 그려놨고요. 왼쪽 귀를 보시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싹둑 자른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귓볼만 남은 게 바로 당시 고우의 상황이었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들 아주 조울증의 극치가 아닌가. 그리고 이 귀를 자르는 이 순간은 자기 자아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러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1888년 12월 23일 마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붕대를 감고도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화가로서의 업을 계속 이어갔죠. 자, 앞에 있는 그림 잘 보시면은 일단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뒤 벽을 보시면 어김없이 고우가 가장 사랑했던 일본 그림, 바로 우키요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우는 안타깝게도 1890년 7월 29일 날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시아즈에서 안타깝게 정말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자, 고우가 죽은 다음에 그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갱이었다면 이 장례식을 가셨겠습니까? 안 가셨겠습니까? 당시 고갱은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이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 베르나르가 고우의 장례식에 갔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에밀 베르나르가 고우의 장례식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당시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남은 그림이 이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고은이 이렇게도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다갔죠. 39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화가로서 10년을 보냈고 800여 점의 유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한 점밖에 팔지는 못했답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우의 동생이었던 태호가 미술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생한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양도가 되었는데, 동생도 안타깝게 고우가 죽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 간질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모두 자, 고우의 동생 태호의 부인이죠. 고우한테는 이제 제수 씨라고 보면 되는데, 고우의 제수 씨였던 요한나란 여자가 이 그림을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 요한나란 여자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주머님이었던 고우가 서로 생전에 주고받았던 700여 통의 편지를 읽고 나서 아주버님이었던 고우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우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게 바로 제수 씨였던 요한나란 여자였고요. 그때 그 요한나란 여자가 지금 왼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일단 고우와 이제 그 태호 사이에서 오고 갔던 이 편지를 이제 책으로 엮어낸 건데요. 우리 아마 그 돈 맥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 빈센트라는 곡을 아실 겁니다. 그 곡이 바로 가수가 발코니에서 이 편지를 토대로 출판된 이 책을 보다가 악상이 떠올라서 만든 곡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빈센트라는 곡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또 보시면, 아까 제가 고우하고 고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밀 베르나르라고 하는 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고우가 죽고 난 다음에 에밀 베르나르는 또 자기와 고우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렇게 엮어서 책을 내줬고요. 또 고우의 제수 씨였던 요한나와 함께 그때 요한나가 갖고 있었던 고우의 그림을 갖고 많은 전시회를 통하고 고우 알리는 일에 앞장서죠. 결국 이 에밀 베르나르와 또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고우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갱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1890년도에 이제 고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13년을 더 살죠. 1903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폴리네시아에 가서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고우가 죽고 나서 13년 동안 자, 타히티에 가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또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걸 책으로 쓴 다음에 프랑스에 와서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도모하였으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타히티에 내려가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느꼈던 인생의 허무함이라든가 인생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철학적으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이 그림이죠. 제목이 굉장히 심오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그림 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인간의 삶의 시작, 자, 삶의 탄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면 장성한 청년이 무언가 손을 모아서 뭐 물건이나 뭐 과일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인생을 통해서 누구나 겪는 청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맨 왼쪽에서 보시면 거의 검게 채색되어 있는 할아버지 하나, 앞에가 이제 머리가 없는 할아버지 하나가 쪼그리고 있는데 바로 맨 오른쪽에 있었던 아기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 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거의 고갱이 한 죽기 1년 반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타히티, 폴리네시아 쪽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고갱이였으면 자기 몸도 안 좋아지고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고갱은 어땠을까요? 제가 고갱이였다면 고을 생각이 참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고을을 떠올리다 보니 해바라기라는 꽃이 떠올랐고요. 당시 고갱이 있었던 타히티 쪽은 해바라기라는 꽃이 피지 않아서 편지로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에게 해바라기 꽃을 주문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왔던 해바라기 꽃을 심어서 그 해바라기 꽃이 폈을 때 그 해바라기 꽃을 잘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락 의자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 놓아 주었죠. 이 그림은 많은 미술사가들이 고우한테 갖고 있었던 미안함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한 그림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고우와 고갱이 만났을 때도 그들의 만남을 엮어줬던 이 오브제가 바로 해바라기였고요.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미술체계에서 보았던 해바라기는 이제 고우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악당이라고 알고 있는 고갱도 자기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미안함 또 고우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을 이렇게 해바라기로 갚은 이 둘의 짧지만 강렬한 한 1년 반 정도의 여정을 제가 오늘 해바라기와 또 여러 점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외로움을 타실 수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말 문화 예술이 코로나의 가장 좋은 백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